자,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LTV와 DSR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결론은 이 LTV로 최상단의 캡을 씌워놓고 DSR로 차주마다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인 거예요. 아,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대출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프렌즈 경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저는 낙찰 받으면 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거나 영상을 찾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매는 대출이 잘 나온다더라. 어떤 영상에서는 낙찰가 대비 90%도 받았다고 하던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싸게 받아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락잔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이랑 같은 겁니다.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LTV와 DSR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뭔지부터 일단 볼게요. 이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담보 가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규제 지역 기준 무주택자는 LTV 70%, 1주택자는 LTV 60%로 그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 DSR이라고 하는 거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말이 참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 내 연간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이 연간 상환액이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지 말라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인 거예요. 이렇게 개개인의 가계대출 한도를 규제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인 거예요. 자, 이 비율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로 정하고 있는데요. 경락잔금 대출은 거의 이 2금융에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이 50%에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 LTV로 최상단의 캡을 씌워놓고 DSR로 차주마다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LTV랑 DSR을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반공제, 이건 또 뭐냐? 권리분석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은행이 설정한 이 근저당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는 이 소액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내어줄 때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하는 것을 반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다행히도 이 반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증서, 이 보증서가 있어요.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이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MCG,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MCI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반공제를 하지 않고 예상했던 대출 가능 금액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낙찰가의 80%에서 90% 이렇게 받는 거 실제로 가능한 거냐? 자, 이게 의문이죠. 자,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나 싸게 낙찰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이 경락잔금 대출의 기본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무주택자 기준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1주택자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실행이 됩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간평 당시 시세에 준하게 되고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에서 잘 받으면 한 20%까지 싸게 낙찰이 됩니다. 자, 그럼 보면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를 10% 싸게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감정가 이 5억의 70%는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낙찰가 4억 5천만 원의 80%는 3억 6천이 되네요. 자, 그럼 이 중에 낮은 금액인 이 3억 5천만 원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같은 아파트를 20%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 감정가 5억의 70%는 3억 5천, 이건 그대로고 낙찰가 4억의 80%는 3억 2천이 되네요. 그럼 어떤가요? 그럼 이 낙찰자는 낙찰가의 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경매라고 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싸게 받아야 가능하다. 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자, 이제 여기서 이 DSR, 부채 상환 능력, 이걸 본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사람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DSR이라는 게 있어서 대출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내용을 봐도 여러분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쵸?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대출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접했을 때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이 LTV는 물건의 가치에 대한 비율이니까 물건에 따라 달라져요. 반면에 이 DSR은 차주인 그 사람의 연소득에 대한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건 이 DSR이네요.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볼 수만 있다면 이런 영상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할게요. 자, 조금 내려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DSR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내 연소득을 기재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정보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DSR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연소득을 5천만 원이라고 하고 대출을 한 3억 5천만 원만 넣어볼게요.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해서 360개월. 그리고 요즘 대출 금리가 한 4%대니까 그냥 4%만 넣어볼게요. 자, DSR 계산을 누르시면 연소득 5천만 원에 3억 5천을 대출 받았고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DSR이 37.37%인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몇 퍼센트에 맞추면 된다고 했죠? 경락잔금 대출은 거의 이금융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이금융의 DSR은 50%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다 맞춰보면 되겠죠? 지금 37.37%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 대출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연소득 5천만 원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금액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눌러보면 자, 연소득 5천만 원에 4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DSR이 48%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내 연소득을 입력해 놓고 대출 금액을 DSR 50%에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난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이 정도는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난 낙찰받으면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라고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표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DSR을 아예 책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증빙이 안 되는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가정 주부라든가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소득신고, 뭐 세금 납부 그런 걸로만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소득 증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1년간 썼던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소득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난 이 신용카드도 안 쓰고 이 보험료도 안 내요. 이럴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더 가볼까요? 난 소득 증명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없고 보험료도 안 내. 그리고 사업자 낼 생각도 없어. 근데 경매는 너무 하고 싶어요. 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P2P 대출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일에는 방법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이 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의 조건으로 입찰 전에 대출이 되는지, 된다면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꼭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른다?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답은 필드에서 지금 뛰고 계시는 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 그리고 내 소득, 주택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매사자인지 개인인지. 여기서 이 매사자는 매매 사업자, 이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해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문자를 돌려보고 전화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이 문자만 보내면 안 돼요. 전화까지 해보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대출 상담사 연락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제가 모아놓은 상담사분 연락처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기만 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쵸? 이 경매라는 툴은 부동산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경매 공부를 하면서 임장을 다니다 보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물건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금매 물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회가 보이는 물건이라면 일반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지금부터는 일반 거래에서 대출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대출이 있어요. 바로 일반 주담대보다 금리가 저렴한 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대출인데요. 이 2가지 정책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DSR을 안 본다는 거죠. DSR을 안 본다. 이건 뭘까요? 대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보면 그동안 모아놓은 이 종잣돈을 다 넣고 모자란 부분을 대출로 채우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 DSR은 이 주담대 하나로 거의 꽉 차게 되고 그 다음 대안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이 DSR이 적용되는 다른 대출을 먼저 받아놓는 거예요. 아니, 쓸 일도 없는데 대출 받으면 생이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닙니다. 자, 이자가 나가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뚫어 놓으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해 연봉 정도는 한도가 나오는데, 자, 이거 받아서 그냥 쓰자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대비할 수 있게, 자, 우리도 예비 유동성을 확보해 놓자 이겁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 이게 확보가 되면 부동산 투자의 다음 스텝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 디딤돌과 보금자리 같은 이 정책자금 대출 말고도 DSR이 예외 적용되는 대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 예적금에는 이 청약 통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 오랫동안 힘들게 부어온 이 청약 통장 깨지 마시고 예금 담보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이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적립된 금액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으니 알아두셨다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대출 받으려면 어디 은행으로 가나요? 주거래 은행으로 가면 유리할까요? 자, 이거 전혀 아닙니다. 신용대출은 이 주거래 은행이 유리하지만 주담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조건 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은행에 가는 게 좋겠죠.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은행 연합회라고 검색합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소비자 포털에 금리 수수료 눌러볼게요. 그리고 대출 금리 비교 있죠. 여기서 가계 대출 금리 클릭하시면 자,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은 매월 대출 금리를 공시를 하는데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전체 클릭하시고 신규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대출 금리 검색 한번 눌러보시면 은행마다 이렇게 대출 금리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자, 이거를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신용 점수에다가 필터를 하나 걸어줄게요. 여기서 내 신용 점수에 해당하는 거에 오름차순을 한번 보면 자, 어떤가요? 자, 보면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KB은행은 3.82%, 가장 비싼 토스뱅크는 4.64%네요. 그럼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 은행에 먼저 가야 할지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경락잔금 대출의 한도는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싸게 낙찰 받을수록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LTV와 이 DSR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